그리고 G마켓을 원래 잘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더 맡기는 게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 들고, 이커머스를 잘 아시는 분들, 조금 더 온라인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걸 맡기면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이성봉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무엇보다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왜 저런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아스쇼 스튜디오가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한 2주 동안만 저희가 새로운 배경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의 옆자리에 아주 멋있는 이성봉 기자님을 제가 모셨는데요. 성봉님,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마트와 G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마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네. 제가 폭락이란 표현을 별로 안 쓰고 싶은데 근데 폭락이죠.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네, 해야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폭락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고점 대비 한 8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냥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고 실적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게 있는. 진짜 문제죠. 예. 네. 뭐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온라인 전환이라던가 뭐 쿠팡의 상승세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가운데서 온라인 전환에 큰 돈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맞아요. 하나가 G마켓 인수였죠. 맞습니다. 네, G마켓 인수가 2021년이었는데 G마켓은 16년 연속 흑자 기업이었어요. 엄청 좋은 기업이었죠. 네, 오픈마켓 기업이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유일한데 근데 인수되고 나서 갑자기 적자 기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G마켓 예. 인수를 주도했던 이마트 전 대표는 지금 자리를 물러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두 회사가 만나고 난 뒤에 안 좋은 일이 막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일단은 이마트가 G마켓을 인수했을 때 그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마트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G마켓을 인수를 했던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마트는 어쨌든 오프라인 유통 강자였는데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마트가 갑자기는 아니죠. 추세를 시장 상황을 보고 디지털 전환해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유통업계의 흐름이기도 했고요. 당시에 쿠팡과 네이버가 정말 빠르게 성장,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이마트가 갑자기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를 냅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 규모가 299억 원. 꽤 컸네요. 네. 그리고 그 전해 5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700억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마트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온라인 디지털 전환 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던 상황이었는데 영업 적자가 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금이 더 필요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마트가 2019년부터 토지와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게 2019년에만 13개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어요. 그게 9,500억 원 현금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요. 뭐 자금 유동화 계획이라고 당시에 이마트가 밝혔었어요. 근데 현금 확보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2021년 성수동 본사 가양점 등 이제 토지 및 건물을 팔고 2조 원 가까이 또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쯤 돼서 G마켓을 3조 5천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합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3조 5천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비싸게 산 건가요? 아니면 싸게 산 건가요? 그게 정말 그 당시에 말이 많았죠. 네. 이게 비싼 건가 안 비싼 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 G마켓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베이 코리아였습니다. 그 안에 이제 옥션도 있고 근데 편의상 G마켓이라고 제가 부를 텐데 그 2021년에 G마켓 지분 100%를 가진 아폴로 코리아 지분 80%를 3조 5,500억 원에 이마트가 사게 됩니다.
근데 G마켓이 이제 본인들의 가격을 5조 원 이상이라고 제시했었어요. 그 5조 원 너무 비싸네? 라고 지금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 G마켓의 실적을 조금 보면, 2020년 G마켓 매출이 1조 3천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나고 있었어요. 850억 원의 영업이익도 나고 있었고, 거래액만 따지면 연간 거래액이 17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커머스 중에 유일한 흑자 기업이었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와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라고 하겠지만 업계에서는 3조 원 중반대 조금 비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수하려는 후보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3조 5천억 원 좀 비싸, 5조 원은 말이 안 되고 3조 원 좀 비싸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와 쿠팡이 정말 상승세가 있었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G마켓의 미래는 안 그려지는 거죠. 쿠팡과 네이버의 미래는 좀 좋아 보이는데 그런 미래 전망, 지금 현재 실적이 아니고 미래 전망을 볼 때 너무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은 업계에서 했었죠, 당시.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은 G마켓에서 얼마로 평가를 했었나요? 그러면 조금 더 비교하기가 편할 텐데요. G마켓 인수를 고려했던 기업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다 보도가 됐고, 그래서 3.5조 원이 비싼가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이런 것들도 예비 입찰에 참여했었다고 해요. 여기는 1조 원 미만을 써낸 곳도 있고, 2조 원까지는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회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본입 차례 이 회사들은 결국 불참해요. 그리고 본입 차례에 써냈던 게 롯데쇼핑이 있었어요. 롯데쇼핑은 3조 원이 안 되는 가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조 원이 넘게 쓴 거는 이마트밖에 없었던 거야. 이마트만 혼자 3조 원 중반대 가격을 썼죠. 그러니까 인수하려는 회사들도 그 정도 가격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비쌌다라고 많이 평가를 했었죠. 그러면 당시 이마트는 이 인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하도 사람들이 오늘 비싸게 샀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식한 건가 싶은 공식 입장이 나오긴 했어요. 이게 정용진 부회장의 발언이다 해서 이제 퍼진 말이 뭐죠? 얼마짜리가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이 문장 그대로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본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는 단순히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시간과 우리는 기회를 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되게 포부를 크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이후에 실적이 받쳐줘야 그 말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마트가 G마켓에 인수를 하고 그 직후의 실적이 어땠나요? 이게 참 이상한 건데 잘 되던 기업을 인수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인수 후에 이마트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진 거죠. 분기 적자를 낸 이후에 또 떨어진 건데 시점을 말씀드리면 G마켓을 2021년 말에 인수했는데 2021년 이마트 영업이익이 3,100억 원 정도였어요.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1,350억, 그러니까 6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한데? 네. 뭐 적자는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절반 이상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G마켓 실적도 동시에 안 좋아졌어요. G마켓은 흑자 기업이었다가 바로 적자 기업으로 전환했는데 1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냈어요. 그래서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인수되고 나서 2022년에 1조 3,500억 원이었는데 반대로 말씀드렸네. 2021년에 1조 3,500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2022년에 1조 3,100억 원. 조금이지만 줄었네요. 네. 그래도 줄었다는 게 좀 2% 정도 크리티컬하네요. 조금 줄었는데 영업 손실이 650억 원으로 6배 이상.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이제
뒤에 조금 네.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문제는 2022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러면 자금 압박도 엄청 나아진다. 이거 사면초가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마트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저것 많이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긁어서 산 거잖아요. 긁어서 네. 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금리가 인상한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이 또 문제가 됐던 건 차입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기준금리만 말씀드리면 0.75에서 1%, 그 다음에 3.5% 이렇게 배로 금리가 오르던 시기였는데 너무 높았다. 이마트가 현금 확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돈이 많지 않아서 차입금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빚을 정말 많이 진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이마트의 연결 차입금이 2020년에 3조 4,800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6조 8,600억 원이 되고 작년에 7조 600억 원으로 커져요. 어머. 그러니까 차입금이 2년 만에 2배 이상 커진 거죠. 그만큼 이자도 늘어났을 거예요. 이자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요? 이자가 작년 차입금의 이자 비용만 3,100억 원. 이자만 그렇게 내고요. 재작년에 2,100억 원이었는데 이자 비용이 1년 만에 1,000억 원이. 어머, 어떡해요? 네, 이거를 조금 더 회계적으로 보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그게 뭐죠?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기업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이자 낼 수 있는 회사야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1 미만이면 이자 상환이 좀 어렵지 않아? 라고 보는 거고 3년 동안 계속 1 미만이다. 네. 그러면 한계 기업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요거대로 계산을 해보면 작년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해보다 1,800원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근데 작년 이자 보상 배율이 0.43. 이미 1보다 낮죠. 그리고 그 전해 3년 동안 보면 2배 미만이에요. 2 미만이니까 원래도 아주 뛰어난 이자 지급 능력이 있진 않았는데 그거보다 거의 배로 떨어진 이자 지급 능력이 떨어진 거죠. 물론 이거는 이마트란 기업만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전체로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그랬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마트의 총 금융 비용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쵸. 그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세계 이마트가 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네.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마켓이 거기 포함된 거죠. 그 이자 비용을 포함한 금융 비용이 3,100억 원에서 5,200원까지 이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SCK 컴퍼니라고 스타벅스 코리아. 네, 스타벅스 코리아인데 여기에도 투자를 했죠. 지분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나서서 투자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이런 투자들이 부담으로 많이 작용해서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금융비용이 늘어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게 늘어나면 영업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라는 것 때문인데 이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럼 영업권이라는 게 발생해요. 네. 영업권이 발생했는데 이 가치가 낮아지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전문 용어로 뭐 PPA 상각비라고 하는데 이거 모르셔도 이해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매수한 가격을 이제 나눠서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건데 영업권, 브랜드 가치 할 때 웃돈이 보통 붙어요. 얘네 미래 비전을 보고 웃돈이 붙는데 이거를 이제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면. 근데 이거를 재무제표상의 무형자산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업권 가치가 낮아지면 이렇게 송산 처리해서 비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지마켓 인수만 보면 무형자산이 1조 4,100억 원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SCK 컴퍼니로도 무형자산이 2조 1,100억 원까지 발생했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매년 상각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분기마다 400억씩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이 인수로 인한 상각 비용이 2,2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현금이 나가는 건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거여서 비용으로
적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금은 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깎여 나가는 거라서 부담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얘기를 할 게, 뭐, 이렇게 금융비용도 높아지고 했지만, 그래도 지마켓을 인수해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정말 굉장히 극적으로 높아졌다면, 그래도 이 모든 거를 지불할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가요? 그걸 투자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없죠. 네. 비용이 엄청 커도 그죠. 그래도 우리 그걸 시장에서 상회하는, 네. 거래액도 어마어마하고 점유율도 높아졌어. 그러면 투자였구나라고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생기는데. 네. 근데 어떤가요? 이베이 코리아가 지마켓 옵션 다 갖고 있었으니까 이걸 인수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점유율을 말씀드리면 2020년 기준으로 지마켓 옥션 합쳐서 점유율이 12%였어요. 굉장히 높죠. 12% 네. 굉장히 장난 높고. 아닌데? 네. 그리고 쓱닷컴 당시 3%라고 했거든요. 아, 진짜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럼 둘을 합치면 15%. 할만하잖아요. 굉장히 네. 높고 그 당시에 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13%였어요. 아, 그러면 이제 단순 덧셈 하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17이었으니까 거의 1등과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래서 쿠팡 넘는다, 2등 한다라고 했거든요, 인수하면.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깝고 이상하기도 한데 합쳐지니까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스타컴과 지마켓 합산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11.5%예요. 합쳐서 15가 됐어야 되는데 11.5로 떨어졌고 1 더하기 1은 0.7. 그리고 2등이었던 쿠팡은 1등이 됐어요. 24.5%가 됐어요. 배로 점유율이 늘었고 네이버도 크게 늘어서 23.3%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구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정도로 둘의 성장이 엄청 컸고 다른 커머스들은 좀 줄었어요. 4위가 11번가인데 거기 몇 %예요? 이제 스타컴 지마켓 합친 거보다 3% 좀 적어요. 적고 11번가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지마켓, 옥션, 스타컴 다 합친 거보다 3% 적은 거기 때문에 단독 커머스로 보면 그래도 할 만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버티컬 커머스도 많잖아요. 패션, 뷰티는 버티컬로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굉장히 잘해요, 다. 올리브영도 디지털 전환을 잘했고 그다음 패션도 무신사라던가 이런 버티컬 커머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나눠도 더 지마켓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점유율로 보면. 이게 참 난해한 일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온오프라인을 좀 통틀어서 봤을 때 확실히 이마트가 쿠팡한테 밀린 거는 우리 모두가 느낌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밀리는 상황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올해 2분기에 쿠팡 매출이 이마트 신세계 그룹을 앞질렀다.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마트와 신세계 전체를 다 합친 건 아니고요. 이마트와 신세계가 하고 있는 유통의 매출, 유통 매출 전체보다 쿠팡이 높다. 이런 의미고 그 유통 전체 매출은 7조 3,600억 원이에요. 근데 쿠팡이 7조 6,700억 원, 한 3,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제 쿠팡이 이제 넘어선 거고요, 이마트를. 문제는 이제 쿠팡은 계속 성장 중이고 이렇게 가고 있죠. 이마트는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지난 분기는 이마트가 그래도 1등이어서 99억 원 차이가 났는데 갑자기 넘어서면 3천억 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갑자기 커졌고 뭐 다른 커뮤니티 글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유통에서는 그냥 쿠팡이 1등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업계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이거는 정용진 부회장의 투자들이 다 실패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이게 정용진 부회장이 많이 이제 드러나는 기업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든 정용진 부회장을 거론을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오너의 기호가 반영된 투자 때문에 힘들어졌다. 그리고 무리하게 차입금을 늘려서 인수를 진행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 비용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 야구단 인수도 있었고 이것도 개인적 관심 때문에 결정한 거다. 야구단도 적자더라고요. 야구단은 적자고 100억 넘는 167억 원의 영업 손실이 크네요. 났었고 그리고 지마켓 인수만 보면
이마트의 온라인 전환이 사실 되게 더딘 상황이긴 해요. 더딘 상황이고, G마켓의 고평가 논란도 여전히 있고, 이것 때문에 오너 투자 실패라는 지적이 계속 따라 붙는데, 물론 이것만 두고 보면 오너의 사업 감각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대기업이 단 한 명의 문제라고 보는 것도 또 너무 과대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기업이 한두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사결정 끝에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만 몰아가는 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을 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40%의 임원을 갈아엎었죠. 나선 거죠. 잘 안 드러나는 분인데, 그러니까 내년 인사, 정기 인사를 직접 주도했다고 하니까 정영진 부회장의 어떤 사업적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입지가 예전 같지는 않겠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좀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마트가 G마켓을 인수한 다음에 좀 뭐랄까요, 타격을 계속 크게 받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근데 G마켓도 타격을 받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수됐으면 G마켓이 원래 잘하던 데니까 계속 잘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마트랑 별개로?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G마켓도 이마트를 만난 뒤로 실적이 점점 안 좋아. 잘못된 만남이네. 네. 네. 그 잘못된 만남이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건데, 16년 흑자 기업이 적자가 된 거거든요. 물론 그 흑자면 무조건 좋은 기업, 적자면 무조건 나쁜 기업,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흑자로 가던 기업이 적자로 변환되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 그쵸. 이게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G마켓이 계속 성장했으면 투자가 있었나?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성장이라고 보기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쿠팡이 이제 수조 원의 적자를 보면서 계속 성장을 했죠. 그때 뭐 적자니까 너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쿠팡은 의도적 적자야. 되게 사실 조롱당하기도 했거든요. 의도적 그쵸. 적자가 뭐냐. 근데 지금 쿠팡이 이뤄낸 실적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긴 해요. 그 전략이. 근데 G마켓의 적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마트가 인수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오픈마켓으로만 가는 G마켓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돌아보면 말씀하신 대로 G마켓이 무려 16년 동안 흑자 이커머스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어떻게 계속 흑자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쿠팡과 달랐기 때문에 흑자를 낸 것도 있어요. 그동안 쿠팡은 적자를 냈는데 이건 흑자를 냈다. 아예 방식이 달랐던 거거든요. G마켓은 대부분 제휴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식품을 팔고 싶어. 그럼 홈플러스랑 제휴해서 그쪽에서 배송도 다 외주를 주고, 물류센터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재고를 떠안지도 않고, 오픈마켓의 강점을 그대로 활용한 플랫폼이야. 우리는 다 연결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낮게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비용을 좀 살펴보면 2016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8,600억이었고 매출 원가가 3,700억, 판관비 4,1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업 다 합산해 보면 영업이익이 670억 원이 남아요. 남네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고, 4년 뒤에 2020년에도 1조 3천억 원에 영업이익 850억. 안정적으로 매출도 늘리고 이익도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직접 하지 않고 제휴를 통해서 해결했다. 그래서 비용을 낮췄다. 이런 게 중요했죠. 그럼 어쨌든 16년 동안 실적이 엄청 좋고, 그래도 오픈마켓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마트도 이제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게 맞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네. 이게 어쨌든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거를 해야죠. 그리고 쿠팡이 하고 있는 성장 방식을 보니까 저쪽이 되는 거죠. 오픈마켓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직맥 중심 쿠팡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마트가 인수한 뒤에 이커머스는 저렇게 가야 하나? 어떤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네네네. 그런 이커머스의 시장 상황을 보니까 직매입으로 바로바로 빠르게 배송해 주는 게 더 이용자들한테 메리트가 있나 보다. 그래서 G마켓을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적자가 커서 뭐 힘들었지만
성장세가 가파른 걸 보고 이마트도 그렇게 지마켓도 그렇게 해볼까? 이게 직매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가 가진 물류망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쿠팡이 또 물류망 갖추고 유통업계 영향이 너무 커지네. 그래서 쿠팡처럼 하려고 계속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도착 보장을 하면서 물류 연합체를 만들고 물류를 만들었죠.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버티컬 커머스들도 물류를 조금씩 하거든요. 올리브영도 그렇고 무신사도 그렇고 물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오픈마켓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구나. G마켓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그럼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뭐 말씀하려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확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좀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후에 G마켓이 실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펼친 전략 같은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G마켓이 그냥 단순히 그 문제만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건 아니고 뭔가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했거든요. 계속 노력했는데 일단 마케팅 비용을 정말 크게 썼어요. 어쨌든 이커머스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네, 출혈 경쟁을 계속했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비용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또 갖춰야 돼. 그럼 또 싸게 팔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비용 문제가 계속 생겼을 거고 G마켓이 아까 말씀드린 직매입을 시작한 것들 이런 것도 실적 개선을 위한 투자였을 거예요. 투자였을 거고 이게 재무제표도 나와 있더라고요. 직매입 이후에 매출 규모가 좀 커지긴 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스마일 배송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비용이 좀 커졌더라고요. 직매입 비용을 따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게 커졌고 판관비도 무거워졌고 직매입 비용만 작년에 5,800억 원. 그러니까 매출의 1조 3,800억 원이었는데 40%가 직매입 비용으로 이제 나간 거죠. 나갔고 재무 부담이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매출 볼륨을 키우자라고 이제 실적 개선을 그런 방식으로 갔고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악화될 수 있으나 일단은 이커머스 방향은 이건 것 같아 하고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G마켓도 쿠팡처럼 가려는. 네, 좋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쓱닷컴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초반에. 그리고 뭐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좀 없었죠? 어땠나요? 네, 그게 어쨌든 원래도 이마트는 이커머스를 하던 회사니까 쓱닷컴이라는 게 있었고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유기적 결합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많이 해요. 업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커머스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2개, 3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더 시너지가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5%짜리 2개 인수했어. 그럼 우린 10%짜리 기업이야. 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게 갈수록 이제 종합 플랫폼, 종합 이커머스는 쿠팡 네이버 같이 최상위 플랫폼만 남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버티컬 몇 개만 남는 이런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G마켓이 실제로도 쓱닷컴이랑 뭔가 유기적으로 뭐 회원제를 결합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이용자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가 Q10이라는 지붕 아래 지금 모였는데 그쪽 분들 얘기도 각자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굳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게 딱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커머스 별로 이용자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다 다르고 여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다 각자 나름이 있고 판매하는 셀러도 마찬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합쳐져도 그냥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송을 통합해서 하겠다고도 했는데 큰 파급력도 사실 없었고 왜냐하면 이미 쿠팡이 하고 계속 쿠팡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쿠팡이 하고 있고 쿠팡 내일 갖다 주니까 내일 갖다 주는 걸 똑같은 걸 하는데 이미 쿠팡의 유료 회원인 분들은 네. 굳이 쓸 이유가 없죠. 쿠팡 회원들은 이미 내가 매달 회원제로 돈을 내고 있는데 딴 데 가서 장을 맞아요. 볼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시장을 흔들지 못한 거예요. 결국 시장을 흔들지 못했고 그냥
단순히 뭐 이용자 숫자만 봐도 DAU, 그러니까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봐도 신생 커머스들이 좀 잘하는 데가 많은데 올레이즈 같은 데는 게임만으로도 이미 기존 커머스들을 위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급력 있는 것들을 지마켓이나 스타컴이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오늘 너무 조금 방송이 슬픈데. 네네. 예.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마트 주가가 진짜 갈수록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딱 보여주는 게 지마켓을 인수한 게 디지털 전환이랑 실적 개선에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건 어쨌든 기대치인데, 뭐 조금 주가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한 7만 원대 정도인데, 지난 10월 16일에 68,000원, 6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12년 전이었어요. 2011년 9월에 33만 원. 진짜 많이 일 떨어졌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그냥 한 5년 전, 2018년만 봐도 32만 원까지 갔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5년 전부터 계속 하락세 왔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이랑만 비교해도 60%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17만 원대였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한 2, 3년 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아까 지마켓이 3조 5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마트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디지털 전환하는 것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지마켓 인수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일단 잘하는 애 합치면 솔직히 뭐 아까 뭐 5 더하기 5, 10 아닌데 뭐 그냥 3 더하기 10, 12니까 15. 이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단순하게 인수하면 다 될 줄 알고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사실 여러모로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강희석 전 대표님이죠. 그분이 이제 2023년에 우리 수익성 개선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성과는 못 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 대단히 뭐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드러나긴 했어요. 그래서 강 전 대표가 올해 3월에 올해 경영 목표는 수익성이다 라고 이제 공언을 했고 온라인 사업 영업 적자를 50%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분기 지마켓의 영업 손실이 113억 원이었는데 전 분기가 22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한 분기 만에 절반으로 손실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하면 38% 낮아졌으니까 어쨌든 적자를 많이 줄였고 매출 규모, 근데 아쉬운 건 매출 규모도 같이 그러면 줄였어요. 뭐야 이게. 지마켓 매출이 네. 5,900억 정도였는데 2,900억으로 너무 줄었잖아요. 네, 3,000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아껴서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한 건데 매출도 같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건데 그 정도로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 이건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이란 건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반으로 줄이겠어 반으로 진짜 줄였는데 너무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네. 매출도 거의 그 정도로 이거는 줄여서 재무적으로도 봐도 이자 비용은 계속 증가해요. 이자 비용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까 투자 성과가 안 나니까 증가하는 비용은 막을 수는 없고 써야 하는 돈을 줄인 이런 상황이라서 시장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수익성이야 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 경쟁력까지 약화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최악이네요. 너무 슬픈 얘기만 하고 있나요? 뭐 좀 깜깜한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이마트가 지마켓을 인수를 안 했다 쳐요. 그러면은 둘의 상황이 좀 더 나았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만약이란 가정은 네. 의미가 없지만. 그쵸. 그래도. 만약 과거의 if는 사실 저도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냥 두 개, 재미로다가. 네, 독립적인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뭘 잘했을까라고 네. 고민이 많이 되긴. 근데 이마트가
오프라인만 했으면 저는 차라리 잘했을 거라 생각 가끔 들긴 저도. 하는데, 이게 두 회사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G마켓이 흑자 경영을 계속 했다고 보면, 근데 오픈마켓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성장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그랬겠죠. 같아요. 네. 오픈마켓으로서는 이미 완성된 기업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성장도 다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흑자 기업으로 그냥 계속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직매입이나 물류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느 순간은 이제 오픈마켓에서 셀러와 이용자들이 거의 이제 이용자가 정체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럼 직매입으로 해볼까? 배송이나 물류를 바꿔볼까?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네이버와 쿠팡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둘의 인수를 안 됐더라도 둘은 잘했을 거고, 둘은 계속 성장했을 거기 때문에 둘이 시장을 절반이나 차지하는 상황이 왔을 거고, 또 직구 시장도 점점 커지는데, 직구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 이커머스가 네. 굉장히 미친 잘하고 듯이 있죠. 잘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큐텐이 지금 중소 커머스들을 인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신생 이커머스들도 있고 버티컬 이커머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G마켓이 다른 걸 무언가 해야 했을 거다. 그냥 그대로만 갔으면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 시장 상황은 그랬을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기는 해요. 그렇군요. 이게 참 좋은 얘기 하고 싶지만 저도 네, 뭐 현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아 보려 하는데요. 신세계그룹이 최근에 완전히 새롭게 정기 인사를 했잖아요.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G마켓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판을 짜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정기 인사를 보면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G마켓 최고 재무 책임자예요. CFO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선임했는데 보통 재무를 하시던 분을 안 치거든요. 재무 전문가들. 그리고 신세계그룹 그동안 인사를 보면 계속 재무 전문가들을 이제 임원 자리에 많이 앉혔어요. 네. 돈을 잘 만지는 네. 사람, 컨설턴트 출신이라던가. 근데 이번에 박종훈 전 이마트 부분관리 담당 하시던 분을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 전문가가 이분은 아니거든요. 이분은 신사업, 계열사 관리 업무를 네. 하시던 분이에요. 그동안 했던 관습적인 인사를 이제 안 하고 완전히 바꾼 건데, 이거는 G마켓을 좀 제대로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되게 전략적인 인사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어떤 전략을 펼칠지 아직은 모르는데, 또 계열사 전체 수익성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새로운 인사가 좀 단행됐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 생각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이마트가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이제 온라인 영역이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이마트가 강자고 기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 떨어진 것만 갖고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분명히 그 기반을 토대로 다시 오프라인에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저의 급 질문인데, 네. G마켓을 혹시 재매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싼 가격에. G마켓을 재매각, 만약에 이제 저는 간다. 네, 성공님의 방금 말씀하신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는 여전히 이마트가 강자고, 네. 이마트가 오프라인 쪽에 좀 집중하면서 해나가게 된다면, 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실 G마켓은 원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네. 산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별다른 시너지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좀 헤어질 가능성이. 그쵸. 스타컷만으로 충분해. 네. 이제 G마켓을 굳이 우리가 힘들게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딱 G마켓 만약 매각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11번가가 좀 생각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11번가를 예로 들면, 사실 주주들 구성과 주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G마켓을 투자하신 분들이 G마켓을 팔았을 때 이득을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G마켓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 사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3조 5천억 원의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거의 네. 네, 엄청 많이 내려야 될 네. 것 같은데. 그런 네. 고민이 들어서 되게 자꾸 슬픈 얘기만 해요. 슬픈 얘기지만 그게 사업이 안 되면 종료하는 서비스를 요새 참 많아져 갖고 필요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G마켓 그대로 파는 거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파는 게 더 장기적으로 이득이다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G마켓 자체가 그렇게 경쟁력이 아예 떨어지는 이커머스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아서 오픈마켓에서는 여전히 할 만한 사업자다라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갖고 갈 것 같고 판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 네. 아, 오늘 굉장히 어두운 얘기만 하고 저도 되게 좀 아마 방송을 보시는 이마트 관계자나 G마켓 관계자분들은 제가 굉장히 얄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방송이라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네. 그래도 신세계가 괜히 신세계겠느냐. 그렇죠. 예, 다시 정신 차리고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면 또 뭔가를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로 이커머스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G마켓을 원래 잘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더 맡기는 게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 들고 오, 이커머스를 잘 아시는 분들 조금 더 네. 온라인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걸 맡기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 이건희 회장님 전에 살아계실 때 직원들에게 아, 이거 되게 옛날 얘기인데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꾼다는 마음으로 쇄신을 하라라고 주문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그게 옛날 얘기기도 하고 뭐 요즘 시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이제 극한의 각오를 해야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웃스탠딩은 G마켓과 이마트를 모두 응원합니다. 저도 정말 응원합니다. 네, 저 이마트 제가 얼마나 자주 가는데요. 네, 오늘 너무 깊이 있는 취재와 분석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아스쇼는 새로운 배경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음 주까지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금 음향이 작더라도 네, 집중이 안 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아스쇼는 정말 최첨단에서 정말 살아있는 소식과 날카로운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